안녕하십니까. 건양대학교병원의 김종규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이어서 알통계의 정석을 들고 여러분도 찾아왔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데이터 필업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좀 본격적으로 연구 주제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분석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결과를 내서 어떻게 논문을 출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이슈입니다. 두둥. 자,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고민이죠. 사실 주제 선정만 잘해도 박사 소리 듣습니다. 박사를 딴다는 건 실제 첫 번째 자기가 진짜 자기가 발굴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한테 소개해보는 경험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박사 논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제 선정 처음에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석사 과정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아직 박사 과정 중에 계시거나 아니면 수련했는데 아직 논문 못 쓰신 분들, 네, 뜨끔하신 바로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주제 선정 절대 아무도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데이터 연구라면 여러분들께서 주제 선정에 대해서 조금은 쉬운 접근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네, 표절은 중죄지만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죠. 네, 여러분 논문을 쓰실 때 데이터 논문은 굉장히 많이 이미 대세예요. 트렌드거든요. 최신 연구의 트렌드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미 어느 정도의 합의에 이뤘던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증해보고 그리고 또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은 여러 주제들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건 요즘 굉장히 핫한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특정 주제가 굉장히 디베이트가 많았다면 굉장히 높은 저널, 그러니까 뭐 CNS라고 하죠. 굉장히 높은 저널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결과를 소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논문들을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보시면 이 질환과 저 질환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네? 네, A와 B라는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 발표된 좋은 논문 하나를 보시면 거기에서 A라는 질환을 빼고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계신 질환으로 바꾸는 순간 새로운 논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게 연구 주제 선정하는 게 어려운 게 그렇거든요. 연구의 리서치 엣지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짜로 연구가 됐고 어떤 것들을 세상의 연구자들이 나와 같은 전공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연구자들이 궁금해할지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요. 찾기가.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막상 단순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들어가 보면 펍메드에 검색해 보면 비슷한 주제 제목이 저널이 뭐 쏟아지죠. 전 세계에서 막 10년 전부터 아마 쏟아질 겁니다. 신기한 건요. 아이디어는 내 머리에 어느 순간 떠오를 때 대부분 동시대의 동료들 머리에 같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절대 아이디어만 가지고 어떤 연구의 주제를 선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연구를 처음 시작하신, 저도 사실 그랬어요. 첫 번째 논문이 그때 그 파퓰레이션 베이스드 그리고 이제 뭐 코호트 그리고 네이셔널 코호트 뭐 이런 단어들로 검색을 하시면 이미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연구 결과를 낸 페이퍼들이 막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 임팩트 팩터도 적당하고 그리고 또 내용이 영어가 또 그렇게 어려우면 또 우리 또 낯설잖아요. 영어로 찍는 우리로서는. 네. 영어도 좀 쉽게 읽히는 저널을 하나 딱 잡아서 거기에서 A라는 질환과 B라는 질환이 있을 때 둘 다 바꾸면 또 어려워요. 뒤에 건 놔두고 앞에 것만 본인들이 갖고 계신 전공의 질환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논문을 그래서 A라는 다른 질환을 빼고 이비인후과니까 돌발성 난청을 넣었어요. 제 이비인후과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논문을 만들었는데 그 논문을 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첫 번째 논문 거의 쓰는데 1년 넘게 걸렸어요. 1년 넘게 걸렸는데 두 번째 논문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도 안 걸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2개월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처음에는 A라는 병을 바꿔가지고
이비인후과 질환을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B라는 병을 또 바꿔서 돌발성 난청과 다른 병의 연관성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여러 인사이트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병을 고르실 때, 여러분의 전공에서 A라는 병을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게 아직 unknown origin, 원인을 잘 모르는, 되게 원인을 잘 모르면 뭐 바이러스성 질환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또 내지는 뭐 혈관성 질환일 가능성도 있다. 내지는 면역 질환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냥 답 없는 얘기들을 교과서에서 쭉 읽었다. 그러면 그런 질환들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타겟이 됩니다. 왜냐하면 답이 정해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하는 게 학회에서 설득을 얻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디베이트가 충분히 있는 질환이라면 이 병이 만약에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과 연관성이 있다. 유병률이. 그러면 이거는 에티올로지가 면역 질환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학회의 의견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혈관성 질환,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베스큘라 디지즈하고의 연관성을 본다거나 알러지 디지즈하고의 연관성을 본다거나 이런 연관성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 병의 기원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크루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가 된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주목해서 주제 선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제는 정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데이터셋은 어떻게 골라야 되냐? 이 부분 이제 그 다음 고민이실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속한 의료기관 안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우물 안에서 나오시죠. 저는 참고로 건양대학교 병원에 있는 데이터로 논문을 쓴 게 국회 청문회 자리가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한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건양대학교 병원 데이터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파퓰레이션이 제한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다기관의 데이터들, 이런 통계적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썼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죠. 때문에 저는 대부분 적어도 건양대 병원 이외의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여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미 국가에서 이 부분들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된다라는 기대들을 가지고서 많은 예산으로 좋은 데이터셋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픈 데이터셋,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나 이런 들어가 보면 정말 많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정하신 그 주제를 분석하기에 가장 좋은 데이터셋을 고르시면 돼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우리가 굳이 맞춤복을 늘 사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기성복 중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드는 옷 잘 고르면 있는 것처럼 이미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정말 많은 데이터셋 중에 여러분들의 주제를 잘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요즘에 데이터가 너무 많거든요. 거기서 못 찾으면 발품을 덜 팔아서 못 찾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충분히 있는데. 네. 자, 각 데이터들의 특장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신평원 데이터는 장점이 가장 업데이트가 빨라요. 가장 업데이트가 빨라서 이를테면 요즘에 코로나19로 논문 정말 많이 쏟아졌죠. 이렇게 아주 시의성 있는 주제를 분석할 때는 신평원 데이터가 제격입니다. 그런데 신평원 데이터의 단점은 롱기튜디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연 단위로 끊어져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환자의 10년 경과를 보고 싶다? 이러면 신평원 데이터로는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요긴한 게 건강보험공단의 100만 명 표본 코호트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떤 질환의 유병률이 다른 질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선후관계를 분석하기에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두 질환의 연관성을 볼 때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의 또 가장 큰 장점은 희귀 질환에 대해서도 맞춤형 DB를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건 완전 다르죠. 우리가 왜 로또 사서 긁어봅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희귀 질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맞춤형 DB를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뭐 길게는 1년도 걸립니다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준 데이터를 가지고서 남들은 못 해본 데이터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외에 질병관리청 패널 데이터도 또 있어요. 공단 데이터에도 없는 많은 것들이 패널 데이터에 숨어 있습니다. 패널 데이터도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직접 방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구축하거든요. 그래서 공단 데이터는 결국은 심평원에서 그 의료기관들이 그 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 보낸 여러 데이터들을 내지는 우리가 건강검진 데이터들 뭐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데이터셋이 구축이 된다면 패널 데이터에는 정말 뭐 담배를 뭐 얼마나 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뭐 이런 아주 그냥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안에 다 설문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 사회인구학적인 어떤 팩터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널 데이터도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 거고요. 요즘엔 또 암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가 이미 구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손발이 닿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암 환자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 유병률이 낮기 때문에 단일 기관으로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거를 또 그 많은 병원의 데이터를 같이 모으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병원마다 의무기록의 저장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병원 데이터 필요하기도 어려운데 여러 병원 데이터 필요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15개 의료기관인가 그럴 거예요. 그 데이터들을 다 표준화해서 모아놨죠. 그거를 여러분들은 암빅데이터 플랫폼 사이트에 가시면 IRB 승인을 받으신 이후에 가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같이 유병률이 낮은 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말 많은 주제들을 분석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요때 질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그 다음 숙제로 여러분들한테 떨어질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고 싶을 때 알레르기 질환은 심평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 보면 우리 상병 코드가 있겠죠. 그런데 자, 상병 코드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 상병 코드를 추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구 데이터의 한계로 늘 지목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알레르기 비염 상병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유병률을 계산해 보면 실제 유병률보다 훨씬 높게 나오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알레르기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병들이 다 이런 정도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유병률과 그 질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환의 유병률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그 내가 원하는 연구 실험군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거, 이게 질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질환을 알레르기 그 비염 상병으로만 진단하지 않고 그러면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이 환자가 그래도 적어도 뭐 알레르기 약을 1년에 3번 정도는 처방받아서 먹었겠지 않았나? 내지는 최소 약을 먹은 날수가 그래도 20일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추가 조건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환자들의 숫자를 찾아가는 거, 이게 질환정의입니다. 그래서 유병률이 여러분들이 정의한 그 질환 정의의 유병률과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질병의 유병률이 비슷하면 대부분의 리뷰어들이 여러분들의 질환 정의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질환 정의의 정확도를 유병률을 가지고서 한번 검사해 보시면 좋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그러면 뭘 볼 거냐?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문제죠. 평균을 보는 거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 그거 이외에도 그룹 간의 비율을 보고 싶은 경우도 있고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경우도 있고 또 짝 데이터라고 해서 페어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 책을 사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1장부터 아예 그냥 제목을 딱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두 그룹의 평균을 비교하려면 몇 장? 예, 3장을 보시면 됩니다. 세 그룹의 평균을 비교하려면 4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상관 분석이 필요하면 11장으로 바로 가셔도 되고요. 제 책은 그 중간부터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게 대부분 내용이 중복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거 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일일이 보려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부터 딱 찾아가지고 거기로 바로 넘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대신에 앞장부터 보시는 분들은 중복이 있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스킵해 가면서 읽으셔라. 이게 제 책을 보는 꼼수가 되겠습니다. 자, 두 그룹의 평균을 비교하고 싶나요? 제 책을 딱 펴보시면 3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요. SPSS 쓸 수 있죠. R 쓸 수 있죠. 뭘 못 쓰겠어요. 다 쓸 수 있는데 어떤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야 되는지를 찾는 게 가장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통계 관련 서적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헤매시는 이유가 아니 스튜던트 T 검정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고 웰치스 검정 어떻게 하면 따라하는지 알겠는데 내 데이터를 스튜던트 T 테스트로 검정해야 하는지 웰치의 방법으로 검정해야 하는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스튜던트 T 검정으로 해서 결과를 뽑았는데 그 결과가 이거 남들한테 이야기해도 되는 결과인지를 자신을 못 가지세요. 왜냐하면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 책은 그 방법을 어떻게 여러분 데이터에 맞는 방법이 뭔지를 같이 찾아보는 과정부터 책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고 본인들이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에 맞는 방법을 뒤에 따라하게 하는 방식으로 같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걸 모르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그룹의 평균도 마찬가지예요. 아노바는 뭐 통계 문턱만 넘어가 보신 분들도 다 들어본 이름이죠. 근데 아노바도 웰치의 아노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크루스커 RCH 검증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그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방법이 다르거든요. 이거를 잘 찾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배우고자 너무 또 뭐 이게 수리통계학 원서 이런 거 이제 사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앞에부터 수식이 그래서 10페이지를 읽다가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게는 덮시거든요. 그래서 제 책은 또 수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서 내용도 문어체보다는 구어체로 썼어요. 그냥 제 지인이 제 책을 읽어보면서 그러더군요. 이건 음성 지원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음성 지원되는 제 책을 읽으시면서 편하게 옆에 김종혁 교수가 앉아서 같이 떠들어주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따라가시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이번 시간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 연구에서 꼭 피하셔야 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회귀 분석, 생존 분석, 시계열 분석. 이거는요, 여러분 데이터 분석을 처음 하셔서 논문 쓰실 때 절대 하지 마세요. 제발. 다중회귀 분석은 우리 사람들 데이터, 인간 유래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처한 환경이 컨트롤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흡연자와 비흡연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각각 집에서 하고 있는 생활 행태가 너무나 차이가 크죠. 누구는 잠을 안 자고, 누구는 또 잠을 너무 많이 자고, 누구는 술을 미친 듯이 퍼먹고, 누구는 또 금주하는, 절주하는 생활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중회귀 분석은 사실 굉장히 컨트롤된 실험 환경 내에서의 결과가 아니면 좋은 결과를 뽑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중회귀 분석 절대 처음에 시작하지 마세요. 생존 분석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존 분석은 우리가 이게 중단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 결과가 끝났을 때 그 전에 죽은 사람과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개념 잡기 처음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존 분석은
절대 처음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계열 분석. 요즘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계절성 여러 그 병들에 대한 분석들이 유행을 하면서 시계열 분석이 굉장히 많이 요구됩니다. 시계열 분석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시계열 분석 통계 전공하신 분들도 되도록 피해가는, 이거 뭐 못해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느낌의 분석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시계열 분석 같은 거 처음에 붙잡고 논문 쓰시려다가는 데이터의 쓴맛만 보고 결국 퍼블리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요 점 기억하시면서 주제 선정하고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